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은요.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음, 아, 자, 여기 지금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했던 게 말 그대로 지금 이 사업자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갖다가 두 개 겸용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요. 그래서 과세 사업에 사용된 만큼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만큼을 계산해서 얘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 안 해주겠다라는 게 키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요. 원재료를 사갖고 왔는데, 이거 지난 시간 했던 겁니다. 원재료를 갖다가 우리가 사갖고 왔는데, 과세 사업, 제가 예로 들어 드렸던 것은 그 화장품 케이스, 면세 사업에 이용한 것은 책, 여기다 써놓을게요. 여기는 화장품 케이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책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화장품 케이스나 책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 만드는 재료로 원재료가 종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종이를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뭐죠? 종이를 사갖고 왔을 때 종이가 음, 면세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를 우리한테 이 사업자한테 판 그 사업자는 공급가액은 100만 원, 그다음에 세액은 1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이 사업자한테 발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매입세금 계산서 요거를 받았어요. 질문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면 여기 양쪽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같이 사용해야 될 종이를 이렇게 사갖고 왔는데 이 매입세액을 100% 10만 원 다 공제를 받아야 되느냐, 즉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 면세 그냥 불공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었느냐면 지금 여기 매입세액 10만 원 사갖고 온 거 있잖아요.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것만큼은 공제해주는 금액,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것만큼은 공제해주지 않는 금액,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10만 원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데요? 비례식으로 구분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요. 자, 여기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냐 하면 지금 여기서 계산한 대로 나왔던 대로 10만 원이에요. 이 10만 원을 이 종이를 가지고 만들어서 판매한 화장품 케이스와 여기 면세 책 만들어 판 총 과세 표준 그 공급가액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10만 원 이 얘를 전체 금액이 둘이 합쳐서 과세 표준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럼 과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500만 원 분의 400만 원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하니까 10만 원 매입세액 중에서 8만 원은 공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500만 원 전체 분의 100만 원 여기 해당되는 비율로 10만 원을 계산했더니 2만 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과세 사업에서 매입세금 계산서에서 부가세 대급금 여기 10만 원이 있었는데 8만 원은 공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2만 원은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매입세액에서 계산하는 거는 바로 이 면세사업분을 계산한 거고, 그래서 그 우리가 프로그램 거기 제목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공제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에 종이를 사갖고 올 때 세금계산서 받았죠. 이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주겠어요? 얘는 지금 불공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원재료 사갖고 오면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부가세 이용은 뭘로 처리하고
부가세 유형은 51번 과세 처리하고 공급가액 세액 그대로 다 입력했겠죠. 그러면 그 분기할 때 차변 공급가액은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 이렇게 표시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 때? 원재료 처음에 사왔을 때. 그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하면서 여기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면세금액 계산해놨죠. 그죠? 여기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10만 원이 써져 있다는 내용은 요 10만 원을 다 공제 받는다는 뜻으로 해놨던 거예요. 근데 여기 계산해 보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얼마는 아니래요. 2만 원만큼은 공제 안 해준대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부가세 대급금 2만 원을 요만큼 다시 빼준 거예요. 계산을 해서. 왜? 얘는 면세분이니까.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 2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별도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2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그건 없고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매입세액으로 10만 원 받았지만 그 중에서 2만 원은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거였었어 가지고 여기 다시 만큼 빼줬어요.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를 다시 이만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공통매입세액은 지금 여러분이 한 가지만 배우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세무사회 여기 프로그램 K랩에서는 얘를 갖다가 대부분 과세 처리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즉 불공사항이 없단 말이죠. 근데 스마트 A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에는 얘를 불공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봐요. 이번에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게 회계 처리를 만약에 불공으로 처리를 해놨더라면 원재료 가격이 얼마로 돼 있겠어요? 이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얘를 불공 처리를 했다 그러면 처음에 사갖고 왔을 때요. 불공 처리했다는 것은 여기 원재료로 110만 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부가세 대급금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현금 지금 100만 원, 110만 원 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계산해 보니까 지금 부가세 대급금으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8만 원 공제받을 수 있죠. 근데 부가세 지금 대급금 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8만 얘는 이런 경우 처음에 아예 원재료 사갖고 왔을 때 여기 그 불공 처리를 했다면 이때는 과세 사업에서 공제받는 만큼을 써줘야지 돼요.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를 써줘야 되겠어요? 8만 원 써줘야겠죠. 근데 여기 2만 원 써있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를 써줘야 된다? 8만 원을 여기다 써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자기 자리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원재료를 그만큼 이렇게 빼줘야 돼요. 즉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지금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처음 여러분이 매입매출 전표 입력해서 이렇게 과세 51번으로 입력하는 경우에 회계처리와 불공으로 입력했을 때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내용은 요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별반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건 이따가 교재를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공통매입세액 중에서도 뭐에 대한 거 설명해 드렸냐면 여기 원재료에 대한 거 설명해 드렸었어요. 자, 지금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이런 사업자가 그때그때 끝나는 원재료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여기 감가, 상가,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그거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아까 말씀해 드렸던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업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지금 같이 겸용하는 사업자인데 이 사람이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을 200만 원 주고 샀고 건물은 면세 품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샀을 때 그 건물을 판 사람은 이 사업자한테 세금 계산서 보내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200만 원. 그다음에
그 부가세 대급금은 20만 원 이렇게 지금 보냈단 말이죠. 자,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게 좀 옆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요. 지금 여기 매입세액 20만 원 있죠. 이거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요.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 계산하는 기수마다 면세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래요. 면세 비율에 따라서. 즉 무슨 말이냐면 건물은 하루 한 번 쓰고 원재료처럼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입세액 20만 원에 대해서 그 건물에서 과세로 판매한 그때 기수마다 금액이 있겠죠. 공급가액이 이때는 5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면세가 1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과세, 면세 얘 둘 다 합쳐서 지금 총 얼마예요? 60만 원이 되겠죠. 60만 원인데 60만 원 중에 20%가 면세 비율이 20% 되나? 60만 원 아니 비율이 좀 잘못됐겠다. 면세 비율이 16% 정도 돼요. 16%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얘 하나하고 그 다음 기수에 과세 매출은 60, 그다음에 면세 매출은 20. 그 매번 기수마다 지금 여기 과세 면세 금액에 대해서 특히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를 갖다가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비교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33% 정도 되죠.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면세 비율이 직전 기수하고 이번 기수하고 비교했을 때 면세 비율이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얘는 1기 확정때이고요. 얘는 2기 확정때. 여기 건물 안에서 과세사업, 면세사업 같이 했는데 판매한 금액이 비율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면세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부가세 대급금 있죠. 이 중에서 일부 계산된 만큼은 대변에 공제를 안 해주겠죠. 면세 비율이 증가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면세 비율이 감소하면 그러면 차변에 면세 비율이 저기 감소했으니까 공제해 주는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차변에 쓰게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좀 이따가 하게 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면세 비율이 어떤 기수에는 이렇게 증가하고 어떤 기수에는 감소하고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 계산을 몇 년 동안 해준다고요? 10년. 기수는 20기 동안에 해주고 얘는 언제만 하라 그랬어요? 확정 신고 기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가세에서 명칭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는 말을 써요. 왜? 지금 납부세액이라는 얘기하는 건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죠.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는 면세 비율이 증가했을 때 납부세액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면세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환급세액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알아들어야지만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할 거 내용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이란 말 나왔죠. 왜 재계산이에요? 감가상각 자산은 건물, 구축물 두 개는 몇 기 동안 하라 그랬어요? 5%씩 하니까 20기 동안 계속 반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케이스고 20기면 1년에 부가세 1기, 2기 있으니까 연수로 따지면 10년 동안 건물하고 구축물은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상각자산은 몇 퍼센트씩 해주니까 상각을 25%씩 해주니까 총 몇 기 동안에 4기 동안에 연수로 따지면 2년 동안 확정신고 때마다 요거 계산을 해주라는 게 상각 비율
부가세법에서는 두 가지밖에 설명 안 한다 그랬죠. 그때 그 설명드렸던 용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요 내용에서.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갖다가 직접 문제도 보고 케이스도 보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캡처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냐면,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389페이지 보시면 돼요. 교재 389페이지에서 얘네들이 어디에 문제가 이렇게 자료가 주어졌는데 얘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이래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 공제받지 못할, 봐요. 납부세액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납부세액을 재계산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오. 전편료과 무관한 자료이며 관련 회계 처리는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속서류만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이라는 타이틀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잠깐 요거 하기 전에 프로그램부터 한번 올려놓고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시작해 놓으세요. 화면에서 보면서 천천히 이해가 돼야 되는 거니까. 회사는 8000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클릭하셔서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얘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여기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여기는 감가상각 자산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라 그랬었고 확정 신고기간 때에만 여기다 작성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문제에서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조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을 클릭해서 열어 놓으신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제가 하나씩 입력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서 입력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에다가 자료를 입력할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구입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봐요. 그러면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자산인가요? 그죠? 그럼 오케이. 구축물은요? 구축물은 건물하고 같이 감가상각 자산이죠. 근데 세 번째 보면 여기 원재료 나와 있죠. 원재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자료인가요? 넣으면 안 되는 자료인가요? 바로 이것도 구분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재료는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왜? 여기에는 감가상각 자산만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산을 갖다가 자, 어떤 것부터 입력할 거냐면 저 순서대로 여기 기계장치부터 입력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부터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축물 이 두 가지만 입력하면 돼요. 원재료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할 때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기계장치도 샀다고 하고 구축물도 샀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사업자는 여기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가 얘네 둘을 샀는데 매입세 지금 얼마가 발생했어요? 600만 원이 발생했죠. 이 금액을 이제는 그 기수에 맞게끔 상각을 하면서 납부세액인지 환급세액인지 계속 계산할 거란 얘기예요. 자, 일단 이 두 가지 기계장치와 구축물만 먼저 한번 여기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가 누르시고 여기 자산 보세요. 자산에 보면 건물 입력할 건가요? 기타 자산 입력할 건가요? 물어보고 있죠. 지금 우리 뭐 입력하기로 했어요? 기계장치부터 먼저 입력하기로 했잖아요. 기계장치는 어디에 속해요? 기타 자산. 그러면 여기 아니요라고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말뜻을 보세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얼마야? 기계장치 사왔을 때 매입세액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렇게 쓰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 취득했대요? 취득 일자 입력하래요. 기계장치의 취득 일자는 2022년 11월 19일로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11월까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기타 자산은 체감률이라는 게 감가상각 비율인데 몇 퍼센트 지금 저기 한대요? 25%. 그다음에 경과된 과세 기간 지금 몇 수로 나와 있어요? 19. 요거 잘못돼 있죠. 다시 입력할게요, 제가. 다시 기타 자산 여기 100만 원 취득 월까지만 날짜는 입력하면 안 되죠? 2022년 11월. 그럼 경과된 과세 기간은 1.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당기 총 공급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요거 입력하는 거 되게 쉽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 당기에 총 공급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는 요 밑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총 공급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공급가액 내역이라고 나와 있고 2022년 지금 1기 여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입력하려고 그래요. 과세사업, 면세사업 두 개 다 합친 게 총 공급가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기 1기 지금 교재는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총 공급가액은 2억이 될 것이고요. 직전 기수도 당연히 2억이죠. 두 개 다 합치니까. 자, 2억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면세 비율을 따져보세요. 직전 기수의 면세 비율은 얼마였었나요? 직전 기수의 면세 비율은 총 2억 중에서 면세 사업 비율이 1억이니까 면세 비율이 50%였네요. 거기에 반해서 이번 기수는 면세 비율이 얼마가 돼 있어요? 여기 60%가 나오겠네요. 120 나누기 200 하니까 60% 맞죠? 60%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면세 비율이 일단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면세 비율이 증가했죠? 직전 기수에는 면세 비율이 50%였었는데 지금 이번 기수에는 여기 면세 비율이 60%로 10%가 증가를 했어요. 그죠? 지금 이 자료는요. 납부세, 환급세, 지계산은 면세 비율이 우선 하나만 먼저 잠깐 미리 얘기해 놓고 넘어갈게요. 면세 납부세의 환급세의 재계산 이 파일은 이 부가세 부속서류는요 언제 작성하느냐면 첫째 조건이 확정 신고일 때 작성하세요. 확정 신고일 때 작성한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겠죠. 1기 2기 때 2년이 아니라 두 번. 언제? 1기 때 1기 확정 때 한 번. 그다음에 2기 확정 때 한 번. 자, 그다음에 면세 비율 지금 얘기했던 면세 비율이 5% 이상 또는 5% 이하 변동이 생겼을 때만 작성하래요. 이게 하나의 룰이에요. 그래서 제가 흔히 쓰는 말로 면세 비율 5% 룰이라고 그러는데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 요 서식은요. 확정 신고 때만 작성한다. 첫 번째 조건이고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하거나 5% 이하 감소했을 때만 요거 작성을 하는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교재도 이거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직전 기수하고 비교를 해야지만이 여기 면세 비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입력할 때 여기서는 이번 기수하고 직전 기수의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급가액을 입력해서 면세 비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비교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이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이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입력을 해 볼게요. 당기의 총 공급가액은 여러분 교재에서 과세사업은 8천만원, 면세사업은 1억 2천만원 나와있죠. 두 개 합친 금액이 총 얼마라 그랬어요? 2억이라 그랬었잖아요. 2억 원을 입력해 주고요. 면세는 얼마로 돼 있어요?
1억 2천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한 게 당길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전 기수의 총 공급가액 두 개 합치니까 얘도 2억이죠. 그 다음에 면세는 얼마였어요? 1억이었죠. 그랬더니 면세 증가율이 10%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죠. 이해가 됐어요? 다시 면세가 증가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 그만큼을 더 공제해줘요? 공제를 안 해줘요?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면세는 일시당초 부가세 대급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대변에다 그렇게 공제 안 해주는 거 그만큼을 더 안 해주는 거니까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쓰는 것이고 차변에 얘는 지금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쓰시면 돼요. 오케이? 반대로 면세 비율이 떨어지면 면세 비율이 감소하면 오히려 내가 공제받을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걔는 차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쓰고 대변에다가 기계장치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따가 그래서 금액 계산해 보니까 여기 뭐죠? 지금 기계장치에 대해서 매입세액은 얼마였는데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기수에 계산된 금액은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7만 5천 원만큼은 지금 우리가 오히려 더 납부를 해야 되죠. 왜 납부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을 그만큼 공제를 안 해주니까. 이해가 됐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제가 회계 처리를 써드린다면 차변에 여기 기계 장치 해서 얼마 써주고 75,000원 이렇게 해주고요.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75,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 해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왜 면세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지금 이 케이스예요. 면세 비율 얼마큼 증가했어요? 10% 증가했죠. 그런데 어떤 기수에는 면세 비율이 직전 기수하고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얘가 여기 앞에 증가율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봐요. 마이너스로 감소했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 면세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겼다는 뜻이죠. 면세 비율이 지난 기수보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차변에다가 여기 부가세 대급금에서 7만 5천 원 이렇게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오히려 기계 장치에 대한 금액을 7만 5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면세 비율이 감소하게 될 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더란 얘기죠. 됐죠? 그래서 요게 근데 여기 내용의 여기 서식에다가 이 자료를 입력하는 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캡처해 놓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자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 이번에 구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구축물은 공급가액은 5천만 원, 부가세는 500만 원. 얘도 입력하는 건 똑같은 방법으로 자산을 띵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 건물 구축물이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전표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요라고 누르고요. 자, 우리 구축물 사왔을 때 여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늘어죠.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이라 그랬죠.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취득 연월일 입력해 달래요. 취득 월까지만 하면 되겠죠. 2021년 10월까지. 자, 그다음에 경과된 알아서 지가 다 계산했네요. 그리고 2021년 10월 10일 날 얘를 취득을 했고요. 총 공급가액은 여기 당기 거 똑같죠. 2022년 50분 쉬었다 갑시다 그냥. 자,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도 보면은 지금 얘가 2021년에 10월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요 해당되는 거 기수 2021년도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 그대로 활용해도 돼요. 여러분 교재에는 여기가 2022년, 여기가 2023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교재가 지금 2022년 교재라서 여기가 2022년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가 2023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총 단기의 총 공급가액은 위하고 똑같이 2억이었고요. 면세 공급 비율 금액은 1억 2천. 여기도 직전 기수가는 2억. 그다음에 면세 공급 1억. 똑같아요. 그랬더니 금액이 얼마가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축물인 경우에는 이번 기수에는 42만 5천 원. 지금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42만 5천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차변에 이번에는 뭘 써줘야 돼요? 구축물 써주셔야 돼요. 자, 회계 처리하는 거 설명해 드리게 되면 구축물인 경우에는 차변에다가 구축물에서 42만 5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42만 5천 원. 왜요? 이 지금 면세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면세 비율이 증가한 것은 부가세 대급금 그만큼 공제 안 해주겠다는 뜻이니까 이 금액이 틀렸네. 42만 5천 원. 지금 얘는 면세 비율이 증가했어요. 얼마? 10%.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도 면세 비율이 증가 비율이 마이너스로 돼서 감소,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왔다 그러면 면세 비율이 감소했을 때에는 제가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차변에다가 면세 비율이 감소했다는 뜻은 우리가 그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부가세 대급금을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뜻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해갖고 42만 5천 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오히려 구축물 얘를 갖다가 42만 5천 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면세 비율이 감소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자, 이 결과를 여러분 교재에는 여기 회계 처리가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것 일일이 다 써드린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때에는 여기 회계 처리까지 마무리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실무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다 작성하셨으면 저장 누르셔야 돼요. 저장 완료되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들어가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서요. 이 일기 확정이었었어요.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 맞나?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일기 확정. 일기 확정해서 저장 됐는데 자, 그래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클릭해 보세요. 지금 여기 그래서 작성된 거 보시니까 공통 매입세 면세분 사업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두 개 금액 합쳐서 지금 50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이렇게 계산된 거 나와 있으면은 예, 정확하게 잘 입력이 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
자, 여기 금액 두 개 합쳐가지고 50만 원 나와 있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바로 여기 우리가 그 면세 비율 계산된 금액의 10배 5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알면 되실 것 같아요. 요 금액이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거, 특히 여러분들한테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명세서가 네 가지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순서대로 불공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얘는 매입매출전표 입력해서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이 매입매출전표에서 불공사항이라고 입력했던 항목에 대해서 불공사유 선택했던 것이 집계되는 파트이고요. 여기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원재료일 때 여기 부가세는 예정신고일 때 여기다 작성하라고 말씀드렸고,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여기에 대는 원재료에 대해서 확정신고일 때 여기다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에서는 감가, 상각, 자산인 경우에 이는 확정신고 때에만 여기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면세 비율이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할 때는 5% 여기 면세 비율이라고 했죠.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하거나 5% 이하 감소했을 때, 즉 면세 비율이 5% 이상 이하로 변동이 생겼을 때에만 여기다가 작성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예외되는 거 하나 써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5% 룰에 5% 이 룰에 예외인 게 있어요. 즉 이 예외의 말뜻은 뭐냐면 납부세, 환급세 그냥 계산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5% 룰에 예외가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신규 사업자는 지금 직전 기수하고 면세 비율을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직전 기수에 이런 과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돼. 직전 기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 안 해도 됩니다. 5% 룰의 예외라는 것은 여기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유는 얘는 비교 대상인 직전 기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직전 기수 없어서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어서 면세 비율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외가 뭐냐면 공급가액 50만 원,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이해하지 말래요. 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매입세액이잖아요.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라고 얘기하면은 금액이 너무 작아. 그럼 뭐 금액이 뭐 몇 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계산해야겠어요. 귀찮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매입세액으로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공급가액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공급가액은 50만 원, 매입세액은 5만 원 미만일 때에는 여기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 계산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 세 번째는 이런 경우죠. 공급가액은 5천만 원, 그다음에 세액은 500만 원. 여기 이상일 경우에는 5%를 이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래요. 5% 면세 비율이 5%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지 않았어도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계산을 하래요. 이유는 부가세법에서 세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되게 큰 금액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따지지 말고 하라는 얘기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5만 원인 경우는 부가세법 입장에서 그 금액이 극히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하지 말라는 뜻이고, 공급가액 5천만 원 또는 세액 500만 원으로 문제가 나와서
요거 계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거 판단할 때 반드시 얘는 무조건 이거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에 반영을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지금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라는 거 배우게 될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론 배울 때도 제가 한번 쭉 설명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이론적으로 해드렸었는데, 자, 바로 실기 연습 들어가기 전에, 요거 내용 한번 다시 복습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그럴 때 거의 빠지지 않고 가산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가산세 계산하는 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만 틀을 정확히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산세라는 걸 계산할 때는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게요. 그 매출, 세금 계산서 누락한 경우, 언제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지금 신고하는 경우를 갖다가 많이 그 시험 문제 내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제를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우리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은 1,000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는 100만 원짜리 이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누락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걸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단 말이죠. 자, 가산세 계산할 때요.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지연 발급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날짜가 예를 들어서 2월 15일 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급했어. 언제 발급했느냐면 7월 25일 이전에만 발급하게 되면 지연 발급이라고 하고, 지연 발급했을 때 가산세는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1%.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급가액의 1%면 1,000만 원의 1%일 테니 그냥 바로 보기만 하더라도 10만 원이 가산세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10만 원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 지금 예정신고 때 이 공급가액은 1,000만 원, 세금 100만 원짜리가 누락이 됐다면 그러니까 그 예정신고 때 작성했던 거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잘못됐을까요?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누락돼서 잘못 작성된 거에 대해서는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고 불성실이라고 불러요. 신고 불성실이라고 부르고,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여기 납부세액 있죠? 납부세액 곱하기 여기 세율이 네 가지가 있어요. 세율이 네 가지가 있는데 부정이란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40%, 여기는 신고 불성실 그 세율을 갖다가 해주고 곱하기 경감세율을 갖다 곱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세율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얘는 이따 교재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걸 쓰고 있으면 교재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경감세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성실납부에 대한 세율 392페이지 잠깐 보세요. 39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맨 밑에 칸에서 세 번째 줄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래갖고서는 부정인 경우에는 40%, 일반 무신고일 때는 20%, 일반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는 10% 나와 있죠. 거기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거기 일반 과소 초과 환급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 10%가 주로 시험 문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율은 거기 부정일 경우에는 세율을 40%, 그다음에 일반 무신고 일 때는 20%, 그다음에 일반 과소 또는 초과 환급 일 때는 10% 이렇게 세율이 정해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세율은요 대부분 일반 과소신고 초과신고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10%를 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감 세율 같은 경우에요. 이 경감 세율은 여러분 교재에서는 39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정신고 시 감면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바로 그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 그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게 되면은 세율을 그만큼 경감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게 되면 90%를 경감해 줄 거예요. 3개월 이내 하면 75%를 경감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6개월 이내 하면 50%를 경감해 줍니다. 라고 하는데, 주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시험 문제 비율은 90%, 1개월 아니면 3개월에 있는 게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 가산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이 케이스에 납부세액은 지금 여기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락했던 납부세액은 지금 100만 원이에요. 얘를 납부세액이라고 부르거든요. 납부세 여기다가 계산을 그대로 써줍니다. 납부세 그래서 신고 불성실했을 때 우리가 가산세는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납부세액은 여기 지금 100만 원 우리가 못 냈던 거 있었죠. 100만 원. 그다음에 곱하기 세율은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당되는 거 10%. 그다음에 경감세율은 몇 퍼센트라 그랬었죠? 지금 예정신고 때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했으면, 이를 만약에 일기라고 가정했을 때 예정신고 신고납부는 4월 25일까지 했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확정신고는 7월 25일 날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뭐죠? 경감세 3개월이 지났죠? 3개월이면 몇 퍼센트 해당된다 그랬어요? 여기 75%라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경감을 여기 계산된 금액에서 경감을 75% 해준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납부해야 될 그 가산세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계산하는 게 빠르겠어요? 여기 우리가 납부할 세율 25%를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얘는 경감세율이에요. 자, 이래서 계산해 볼게요.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야. 그죠? 10만 원에 25%면 얼마겠어요? 2만 5천 원. 이렇게 계산되죠. 자, 경감세율은 신고 불성실일 때 이거는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1개월, 그다음에 75%는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산세 계산할 때에는 이런 그 세율을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 기억을 못하면 가산세 계산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지금 제가 써드린 걸로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용어 신고불성실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잘못됐을 때 계산에는 세금이란 말이죠. 가산세 25,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정신고 때 그 매출 세금 계산서 하나 누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그 세금을 계산했는데 얘만 하고 끝나느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연납부예요.
지연 납부라는 말 뜻은 지금 일기 예정 때 신고를 100만 원 했더라면 지금 국가에서는 100만 원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때 100만 원 납부 안 했어요. 3개월 동안 돈 빌려준 걸로 계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한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납부 가산세가 있는데 지연납부 가산세는 지금 얘도 그 가산세 계산할 때 납부세액이 기본이에요. 100만 원 납부한 거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루치 이자를 계산해요. 하루치 이자는 일수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요. 하루치 이자를 세법에서는 얼마로 계산하냐면 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 만분의 2.2 이게 하루치 이자예요. 어떤 교재에서는 10만분의 22 이렇게 하게 되는데 10만분의 22나 만분의 2.2나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얘도 여기에 따라서 여기 가산세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얘도 납부세액, 미납세액이죠. 미납세액은 얼마예요? 100만원. 미납세액 100만원에 대해서 만분의 2.2 곱하기 미납일수 4월 25일부터 4월 26일부터 되겠죠. 4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를 들어서 91일 동안의 미납 한 날짜를 계산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만분의 2.2. 자, 그래서 지금 100만 원에서 이 만분의 2.2 하게 되면 220원 나와요. 그죠? 그래서 220원 곱하기 91일 하게 되면 아이고 2만 20원 나오네요. 그래서 2만 20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매출세금 계산서 예정 때 요런 거 하나 누락하니까 발생한 계산되는 납부해야 되는 가산세는 총 세 가지 금액이란 얘기죠. 여기 10만원, 그 다음에 여기 신고불성실에서 2만 5천원, 그 다음에 지연납부 가산세 2만 20원, 요 세 개가 가산세예요. 그리고 제일 근본적으로 이걸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제가 문제에서 설명하면서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돼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가산세 계산하는 거 아주 어려워져요. 아시겠죠? 자, 요건 녹화도 해놓고 계산하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실기해서 해볼게요. 미납세액, 여기도 납부세액이라 하는데 이것도 미납세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납부세액, 미납세액을 얘기하는 거에 다 또 헷갈리지 않도록 납부세액은 미납세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 놓는 거죠. 자, 얘도 일단은 제가 캡처해서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체크 포인트 하면 나온 거 여러분 교재에서 나와 있는 이 항목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정 신고 때 자료를 누락했어요. 그러면 그 누락했던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해야지 되겠는데, 입력하고 난 다음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빼먹지 않도록 미리 반영해 놓는 방법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반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가산세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아주 다양한 가산세 그 퍼센테이지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가산세를 계산했을 때는 제일 큰 퍼센테이지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그 밑에 있는 가산세는 중복 적용 배제가 됩니다.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제가 먼저 설명해 드렸던 게 바로 요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지연 발급하게 된 경우 지연 발급 어디가 있어요? 지연 발급 여기 있죠? 지연 발급하게 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발급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것들 골치 아프니까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게 되거나 누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잘못 작성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잘못 작성되게 되면 여기 신고불성실이라고 부르고 신고불성실의 가산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는 것은 일반 과소신고인 10%일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아셔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미납세액의 여기는 지금 10만 분의 22라고 나와 있죠. 만 분의 2.2. 여러분이 편한 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곱해준다. 이 정도가 여기 부가세 가산세 계산할 때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언제만 적용되냐면 감면세율은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에만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감면세액은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만 얘가 바로 어디죠? 그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거다. 아무 때나 뭐 90%, 75% 이거 적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용어도 구분하라고 한번 설명해 드렸던 거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정신고라는 용어가 있고 기한 후 신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정신고는 어떤 걸 수정신고라고 얘기하느냐? 일단 이런 신고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예정신고 때 신고해야 되는데 얘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얘는 그냥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확정신고 때 여기 뭐죠?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확정신고 때 이때 누락을 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누락을 해가지고 다시 신고를 하게 되면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수정신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정신고 때 누락했던 것을 다시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부른다. 지금 용어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확정신고 때 신고를 안 했을 경우 누락이 아니라 확정신고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날짜가 지나서 확정신고 해야 되는 날짜를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불러요. 기한 후 신고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또 몰라서 날짜까지도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예정신고는 일기라고 가정하고요.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누락했다고 치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문제없이 물론 가산세는 계산하겠지만 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는 했어. 근데 누락된 자료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언제 했냐면 대부분 이 수정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8월 15일날 다 끝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수정신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확정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거를 수정신고해서 다시 하는 거를 용어 자체가 수정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경우에는 7월 25일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아예 안 해버렸어.
자료가 없어 다 안 돼가지고. 그리고 날짜는 똑같이 며칠 날 신고를 했냐면 8월 15일 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수정 신고라고 불러야 돼요. 용어를 기한 후 신고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이런 경우가 기한 후 신고예요. 수정 신고라는 말은 예시당초 먼저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고가 된 것을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이거 수정 신고냐 기한 후 신고냐에 따라서 경감률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가산세도 계산이 달라져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수정 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 드리려고 설명을 해 드린 거랍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익이 예정신고 때래요. 이익이 예정신고. 천천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익이 예정신고 때 누락된 자료이다. 예정신고 때 누락을 하게 되면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된다 그랬었죠. 전표입력,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모든 회계 처리가 누락된 자료랍니다. 이익이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 25일 날 한다고 하고요. 저희 연도는 굳이 안 봅니다. 교재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거는 다 2023년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과세표준 명세서 포함하고요. 가산세 계산하세요.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되 앞의 예제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회계 처리에 대한 전표 입력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7월 23일 인타컴에 제품 판매하고 10월 21일 발급한 세금계산서. 자, 보시죠. 여기 7월 23일이면 이익이 예정이죠. 자, 다시 7월 23일 날 거래가 있었어요. 제품을 판매했다 그랬고 7월 23일이면 이익이 예정 기간이에요. 근데 세금계산서가 언제 발급됐대요? 10월 31일 날 발급됐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던 대로 여기 7월 23일 날 거래가 있었는데 얘 지금 세금계산서를 10월 31일 날 발급했다면 얘는 미발급인가요? 지연발급인가요? 지연발급은 언제까지가 지연발급이냐 하면 이익이 확정신고 납부 기간까지예요. 그럼 내년도 1월 25일까지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걸로 그 다음에 1월 25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얘가 지연발급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만 딱 읽어보고서도 지금 지연발급했으니 공급가액 3천만 원에 몇 퍼센트가 가산세라 그랬죠? 1%. 그러면 30만 원이 가산세구나. 먼저 한번 딱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예요. 그래서 7월 23일 날 거래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1월 25일 이전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은 얘는 지연발급에 해당된다. 그러면 얘 당연히 첫 번째 거를 빼먹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서 틀렸겠죠. 그럼 신고 불성실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미납세 300만 원 이거 돈 안 냈겠죠. 미납세도 있겠죠. 지연 금액. 근데 거래가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이번엔 여기서 요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자료가 또 뭐가 누락됐나 봤더니 8월 30일 경일전자로부터 원재료 구입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판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누락만 한 것이지 여기 발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매입세금 계산서 지연수치 매입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지연수치 받는데 지연해서 받으면 얘는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예요. 그런데 이거 매입세금 계산서는 지금 지연 수치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인데 반드시 매출처 거기서 지연발급이라는 말이 나와야지만이 이게 성립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매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그쪽 거래처에서 지연발급이다 그런 내용 또는 지연 수취했다 그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냥 누락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매출에서는 공급가액 3천만 원, 부가세는 300만 원.
그다음에 매입에서는 2천만 원, 200만 원. 얘를 갖다가 두 개 다 누락을 했다면 만약에 세금을 제때 신고해서 납부했다면 매출세액은 얼마가 발생했어요? 300만 원. 매입세액은 얼마가 발생했어요? 200만 원. 그러면 미납세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니까 미납 이따가 우리가 가산세 계산할 때 미납세액은 100만 원만 미납세액을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자료를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는지요? 회계처리 전표 입력 생략하라고 그랬으니까 원래는 여기 누락된 거 전표 입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는 일단 이거 상관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여기 이익이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날짜를 갖다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러오기로 했어요. 자, 우선 날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익이 예정이라고 교재에서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익이 예정 날짜를 입력했죠. 그리고 지금 신고를 며칠 날짜 이익이 예정이래네. 이익이 예정 때 누락한 것을 지금 확정 때 신고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익이 확정이니까 신고하는 날짜는 며칠을 바꿔야 되냐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오면 된단 말이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자료들이 쭈루룩 이렇게 떠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락된 자료를 입력을 해보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누락된 자료는 어디다 입력하게 되면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 신고 기간은 2기 확정이고요. 2기 예정 때 누락한 거는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했어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에서 여기 예정 누락분 하는 데 있죠. 물론 전표를 입력하면 여기 반영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세무사 시험에서는 전표 입력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 오는지 아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매출 세금 계산서 누락한 거 본고가에 3천만 원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엔터. 그러면 세액 300만 원 뜨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예정 누락분의 매입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여기다가 2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부가세는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누락된 매출 세금 계산서와 그 매입 세금 계산서 누락된 거를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지금 이 결과는 또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매출에서 누락된 금액 반영된 거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요. 즉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에 누락했던 부분들을 다 반영을 이렇게 하게 되더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여기 매입세액 있죠. 여기 세금계산서 매입한 거 얘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정신고 누락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입한 것도 요게 이렇게 반영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자료는요. 여기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세 입력한 거 이걸로 끝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산세 계산하라 그랬죠. 가산세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26번에요. 가산세 26번에 빈칸을 한번 띵 클릭해 보세요. 빈칸을 띵 클릭하게 되면 가산세 계산하는 요 명세가 띡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가산세 계산했을 때 매출세금계산서 누락했죠. 매출세금계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여기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다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금계산서 첫 번째 거 매출세금계산서는 지연 발급이었었어요.
그래서 지연 발급은 여기 62번에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죠. 여기 지연 수치는 매입세금 계산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미발급 많이 나오게 되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연 발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급가에 3천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가 30만 원 1%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걸 보실 수 있단 말이죠. 자,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매입세금 계산, 매입에 대한 것은 가산세 낼 게 없어요. 제때했고 우리가 누락만 했던 거기 때문에 걔는 가산세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연수치 아니라면 입력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서 일단 첫 번째 가산세 계산했고요. 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됐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잘못 작성됐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고불성실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 친절하게 무신고, 일반, 무신고, 부당, 과소, 초과환급, 일반, 과소, 초과환급, 부당 나와 있죠. 요 세율 기억하시라고요. 무신고의 일반일 때는 20%라고 했었고요. 부당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40%예요. 부당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40%. 그다음에 과소, 초과환급일 때는 여기 10%.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율이에요. 그다음에 과소, 초과환급, 부당자 들어가면 여기 40%. 그럼 우리는 뭘 계산하니까 여기 10% 해당되는 걸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 칸에다가 신고불성실은 미납세액에다가 계산한다 그랬었죠. 아까 미납세액 얼마 나왔어요? 매출세액 300만 원, 매입세액은 200만 원. 그럼 미납세액은 100만 원이었겠죠. 100만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신고불성실 여기 가산세 계산할 때 제가 알려드렸던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계산이 안 돼요. 못 넣는다는 얘기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여기 다시 쓸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곱하기 여기 그 신고불성실 세율 10%였죠. 지금 과소초과 그다음에 경감세율까지 반영해 주라 그랬어요. 경감세율은 지금 예정신고 누락된 걸 확정신고에 신고하기 때문에 75%의 경감세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산세 납부해야 될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75%를 경감해주면 25%를 납부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 금액이 아까하고 똑같아졌어. 미납세액은 얼마였는데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 10만 원에 25%면 2만 5천 원 계산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계산됐냐면 2만 5천 원이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여기에다가 2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에다가 3개월 동안 돈 안 냈죠. 100만 원. 여기 미납세.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요 칸에다가 대상 금액은 똑같이 얼마? 100만 원이 지금 대상이에요. 100만 원 해놓게 되면 당초 납부 기한이 언제였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 기간이었으니까 2023년 7월 25일까지 납부를 아니죠. 2023년 이기 예정이니까 10월 25일 2023년 24년 며칠 날 납부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1월 25일이 되겠죠. 날짜가 1월 25일이 되네요. 그래서 92일 지가 알아서 딱 계산하죠. 확인 딱 누르기만 하면 2만 224원 딱 계산됐죠. 그래서 가산세가 지금 이 문제인 경우 요 세 가지가 가산세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또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었냐면 뒤에 나오는구나.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이 가산세 이런 방법으로 계산한 거
문제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몇 번 연습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가산세 아까 클릭했던 요 금액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까 문제에서 말이죠. 보세요. 다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익이 예정 신고에 누락된 거, 이익이 확정 신고에 반영하라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과세표준 명세 포함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세표준이라는 명세서가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회계 1급 때 알려 드렸긴 했지만은 요 위에 보시게 되면 과세표준, 과표명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과표명세를 명세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과표명세에 제조, 도매업 여기는 과세표준 명세에 그러면 면세사업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계산서, 발급, 수치에 대한 거 여기 나와 있고요. 이 과세표준의 제조, 도소매, 컴퓨터 이런 거 구분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다음에 수입 제외. 이 수입 제외는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제조, 도매 이외에 우리가 다른 유형자산이나 그런 거 판매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수입 제외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무 차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금액 있죠. 과세표준의 이 금액하고 여기 매출 과세표준 요 금액 얘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금액이 틀려지게 되면 전자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전송이 안 돼요. 금액이 틀렸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 작성하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달라요? 다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매출에서 공급가액 3천만 원짜리 여기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조, 도소매 이쪽 금액에다가 3천만 원을 입력해서 금액을 일치시켜줘야지 얘가 딱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반영하는 건 잠깐 쉬었다가 반영을 해서 가산세 파트도 예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과세표준 명세서가 뭔지도 몰라서 이거 또 눌러가지고서는 이거 확인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여기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잘.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과세표준 명세서가 뭔지 아셔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거래했던 내역들 중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돼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여기에 표시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면세와 관련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여기서 찾아서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금액을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세 과세표준 금액과 일치시켜주는 거 제가 어떻게 일치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요 두 개 금액을 먼저 계산해서 합쳐주는 거죠. 그럼 금액이 안 보인다. 금액을 112 620 000 더하기 1100만원 하게 되면 123 620이 나오거든요. 여기 두 개의 금액 합친 금액이 123 620 000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금액에는요 우리가 그 이번 기수 이익이 확정 때 입력한 금액들만 합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금액 3천만원 공급가액을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은 153620이 나오겠죠. 그 153620을 여기다 한꺼번에 다 입력해주면 돼요. 그럼 밑에 나와 있는 110 여기 1100만원 이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얘는 그 해외로 직수출한 거 있죠. 영세율에 관련된 금액이에요. 영세율 관련된 금액일지라도 여기 제조 도매에 관련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꺼번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얘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여기다 금액에다가 153-620-00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 있는 여기 금액 17668 요 금액이 딱 일치하죠. 이게 맞아야지만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할 때 바로 신고가 잘 들어가요. 이거 틀리게 되면 부가가치세 그 전산망에서 국세청으로 전송이 안 된답니다. 이거 몰라갖고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까지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있나? 저장해 놓고 끝나면 돼요.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천천히 읽으면서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이번에 나오는 예제는 앞에서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실무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기능이에요.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라서 잘 익혀 놓아야 될 것인데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요. 여기 지금 3월 31일이면은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경일전자에서 원재료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대요. 근데 얘는 세금계산서가 전자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뜻하는 거죠.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누락했대요. 그래서 얘를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려고 한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반영할수록 입력하고 설정을 해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갖다가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반영하는지 별반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날짜는 3월 31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3월 31일 입력하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지금 원재료 공급받은 거니까 51번 과세 품목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원재료 써주시면 돼요. 뭐 수량 단가는 없고 공급가액으로 100만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경일전자라고 되어 있죠. 경일전자. 그다음에 얘는 종이세금계산서니까 전자란에 표시하면 안 되고요. 분계는 전액 다 외상으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외상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요, 지금 이 자료를 갖다가 지금 3월 31일 날짜에 이렇게 입력을 해놓게 되게 되면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일기 예정신고서에 반영이 돼요. 근데 얘는 벌써 일기 예정신고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2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1기 확정신고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1기 확정신고에 반영되도록 놔뒀다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불안해. 그래서 지금 날짜는 1기 예정신고 날짜인데 1기 확정신고에 반영되도록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간편집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간편집계를 클릭해 보세요. 이거 말고 이거 아니고요. 간편집계 여기 화살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쭉 내려서 어디가 있냐? 예정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세 번째 예정 누락분이라는 요 항목을 클릭을 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 언제다가 반영해 줄까요? 라고 물어봐요. 예정 신고 누락분인데 2023년 1기 확정이면 4월 1일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4월 1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4월 1일 날 반영하게 되면 예정 신고에 누락된 자료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기 확정 신고할 때 이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해 놓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1기 예정 때 누락한 자료예요 라고 표시가 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입력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1기 확정 신고할 때 이 금액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을 입력하십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엔터. 그러면 여기 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면 안 되죠. 새로 지금 자료 입력했으니까. 아니요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예정 신고 때 누락했던 거 매입 세금 계산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실무로 부가세에서 누락되는 것들을 종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정 신고 누락됐던 거를 갖다가 확정 신고에 미리 반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재에는 396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였었고 이 문제 반영하는 방법 잘 받으셨다가 혹 나중에 실무 업무 하시다가 기억이 안 나면 교재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서 여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게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그 다음 파트에 보시게 되면 얘를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 작성이 끝났는데요. 네, 좋아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요즘 여기 전산 세무 2급에서는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이 전자 그 신고하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나와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배워놓고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여기 저기 전송하세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세무 2급 뭐 세무 1급 자격증을 따놓고서도 전자 신고를 못해. 그래가지고서는 시험 문제 자체에서 전자 신고하는 거 시험 문제 꼭 내는데 내용이 어렵냐면 그닥 뭐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요거다가 제출하는 것까지 해서 순서대로 제가 한번 전자 신고하는 거 같이 따라서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전자 신고는요 좀 이따 연습하기로 하고 여기 실기 자료를 갖다가 입력해서 얘를 갖다가 전자 신고하도록 해보도록 한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 400페이지에 있는 자료예요. 400페이지 있는 자료고 화면 열어놓고 회사 바꾸라고 나와 있죠. 회사 코드 번호가 몇 번이에요? 8100번 전자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회사 보이시나요? 회사 클릭해 보세요. 그럼 회사가 뚝 뜨죠. 거기서 전자신고라고 되어 있는 8100번 회사를 변경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회사가 지금 8000번에서 8100번 전자신고로 회사가 좀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8100번에서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5가지의 그 전표를 갖다가 입력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회계관리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6월 2일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문제 보면서 분계 입력해 보자고요. 6월 2일 세방전자의 제품 2,300만원 부가가치세는 별도 판매했다고 되어 있네요.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이용은 11번이겠죠. 매출대금 중에서 1200만원은 약소금으로 받았다 받으러음이라고 하면 될 거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기장으로 입금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자고요. 날짜는 6월 1일 6월 2일이고요. 부가세 이용은 과세, 여기는 제품 매출이라고 그랬고 수량은 없어요. 공급가액은 2,300만원, 거래처는 세방전자. 자,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다고 얘기했고요. 분계는 지금 혼합분계를 해야 되겠죠. 차변에다가 1200만원 받으러움 해줘야겠죠. 받으러움은 1200만원.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다고 했어요. 이렇게 입력해주면 얘는 뭐 일반적 여기 매매수협회 입력하는 건 일반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뭐 별반 어렵지 않게 입력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6월 8일 성남전자의 제품 1750만원, 얘도 부가가치세 별도네요.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전액 외상이래요. 이거 금방 입력하실 수 있겠네요. 자, 6월 8일 거 입력해 봅니다. 자, 여기 매출이고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11번 하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제품 공급가액은 17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성남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갖고 전액 외상. 예, 이것도 이렇게만 하면 금방 끝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6월 11일 남동전자의 제품 1320만원. 근데 이거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나누기 계산기로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은 12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는 12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공급가액은 100, 세금은 세액은 120만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하고 그러면 이건 카고를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채권은요, 외상매출금 계정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럼 이건 제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카드로 받은 케이스인데요. 6월 11일 것도 입력을 해봅니다. 6월 11일 유형은 카드 매출이니까 부가세 유형은 17번 카과 하면 되겠고요.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 난에다가 공급대가 1320만원 그대로 입력하면 공급가액 1200만원하고 부가세 120만원 자동으로 나뉘어지죠. 자, 거래처는 남동전자라고 했어요. 남동전자. 그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삼성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삼성카드 해주시고요. 분기카드. 그리고 여기 혹시 이렇게 카드 4번 부가세 분기 유형으로 카드를 눌렀는데 여기 차변에 외상매출금으로 안 나오고 미수금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기 카드를 이게 그냥 수정이 안 돼요. 그냥 수정 되나요? 되네. 그냥 외상매출금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기는 6월 14일 경성전자로부터 원재료 수량 1100개, 1300개의 단가 1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래요. 외상으로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다. 이거 매입거래네요. 부가세용 51번이겠죠. 세금계산서 받은 거래로 날짜는 6월 14일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51번 과세. 그다음에 품목은 원재료라고 했어요. 원재료 수량은 1300개, 단가는 16,000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경성전선, 경성.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했으니까 외상으로 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네요. 6월 25일 거래 국도전자로부터 원재료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 구입하고요. 법인카드인 삼성카드로 결제했대요.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 모두 충족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매입 카고하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눌러서 날짜는 6월 25일, 부가세 유형은 57번 카과, 얘는 원재료 해주시고요.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550만원, 500만원하고 50만원으로 나누어지죠. 자, 거래처는 국도전자.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왜 삼성카드가 안 나오지?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신용카드사 여기 삼성카드라고 안 나오죠. 여기는 그냥 일단 넘어가야지 돼요. 이거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카드사로 바꿔주시고요. 매입을 삼성카드로 결제해 주었다. 미지급금.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 있죠? 거래처에서 F2 누르셔서 삼성카드 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매출인데 교재가 잘못된 것 같다. 자, 여기 설명 한번 들어봐요. 지금 여기 6월 25일 거래에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는데 이 삼성카드가 지금 일단 거기 카드사에서 그거 안 뜨죠. 그죠? 이 삼성카드는요, 가맹점에 가입한 매출용, 가맹점에 가입한 매출용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뭐죠? 가맹 번호 있잖아요. 번호를 보시게 되면 얘는 매출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삼성카드로 하면 안 되고 여기 하나카드로 해야 돼요. 하나카드가 매입용이에요. 매입용은 어떻게 하나요? 매입용은 이렇게 거래처 뭐죠? 그 번호 카드 번호가 16자리로 되어 있는 게 매입이에요. 여러분이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2, 2, 2, 3, 3, 3, 그다음에 뭐 1, 2, 3, 4 이렇게 되는 게 16자리가 매입카드거든요. 근데 지금 교재에서는 얘가 삼성카드로 잘못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삼성카드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하나카드로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여기 수정해 놨던 것도 하나카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미지급금이 아니라 얘는 외상매입금을 해줘야 되죠. 원재료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분기해 놓은 거. 지금 분기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것은 얘를 전자신고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입력부터 먼저 다 끝냈어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 놓고요. 자, 문제를 이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자신고라는 회사에 6월 거래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죠.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를 마감한 후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를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자신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봐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선 전자신고하려고 하면은요, 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를 지금 전자신고하는 거 배우시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한번 조회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거라면 일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력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입력한 자료가 이렇게 쭈룩 반영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저장 눌러주시고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나가고요. 자, 여기 화면에서요, 여기 전자신고, 이거 점수로는 2점짜리예요. 그리고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신고 해야 될 자료 4월부터 6월까지 클릭을 하시고요. 정기신고 엔터 치세요. 담당자도 그냥 엔터 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신고 해당이 돼서 여기 지금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해가 바로 부속서류죠. 뭐가요? 여기 지금 현재 이 자료에서만, 이 회사에서만 그런 거예요. 8100번 전자신고라는 회사에서 부속서류는 크게
신용카드 매출점표에 관련된 거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 사업계표 요거만 부속서류로 지금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계속 부속서류들 되게 많았었죠. 그거는 지금 여기에 없다고 보고 요거만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금 그 전자신고 하기 위해서 요 자료를 쭉 불러 갖고 왔거든요. 얘는 지금 이 자료들은요, 우리 지금 회계 세무 프로그램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 회사의 자료를 국세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맞는 자료로 변환을 시켜줘야지 돼요. 얘네 자료를 변환을 시켜야 된다. 그럼 변환을 시키려면은 우선 우리 거 얘네들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먼저 제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로 그냥 따진다 그러면 여기 왼쪽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맨 왼쪽에 제작. 지금 이 나와 있는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작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비밀번호를 몇 번으로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이어야 되고 20자리 이하를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편의상 여러분이 나중에 파일을 접근할 때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부여하는 비밀번호면 돼요. 그래서 편의상 1234 1234 두 번 하기로 하고 밑에도 1234 1234 비밀번호를 8자리로 이렇게 부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신고하려고 하는 파일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만들어졌나요? 좀 이따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제작이 끝나게 되면 두 번째 홈택스 바로가기로 돼 있죠. 이제 국세청에다가 전송해야 돼요. 그래서 홈택스 바로가기를 바로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파일을 갖다가 전환해서 보낼 수 있는 화면이에요. 자, 일단 얘는 광고성이 여기니까 닫기 누르시고요. 바로 이 화면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 순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전자 파일 변환, 변환 결과 조회, 전자 파일 제출 되어 있죠. 이 전자 파일 제출까지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자 파일을 국세청에다가 보내는데 국세청에 보내는 그 파일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을 거쳐야 되는데 전자 파일을 변환하는 순서가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로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따라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게 되면 변환 대상 파일 선택이라고 나와 있죠. 변환하는 순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 작업을 하셔야 될 파트는 요거예요. 변환 대상 파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파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파일을 갖다가 어떻게 찾느냐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찾아보기 있어요. 찾아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이 우리가 만드는 파일 있잖아요. C 드라이브의 맨 밑에 있어요. C 드라이브, 여러분의 C 드라이브에 그냥 작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파일 명칭이 ENC 2023-0628 오늘 날짜죠. 이렇게 해서 버전 13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전자 파일명 된 거 딱 찾았죠. 예, 이 찾은 우리가 작성해 놓은 요 파일을 갖다가 국세청 자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형식 만들어진 거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그냥 여기 다음 단계가 처리 내역인데 처리 내역에서 이거 저거 따지지 말고 순서대로만 눌러주면 끝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요. 형식 검증 누릅니다. 비밀번호 아까 우리 몇 번 했었죠? 1234 1234 이때 비밀번호 설정했던 게 여기서 사용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형식 검증에서 눌렀더니 여기 오류가 뜬 게 아무것도 없죠. 다 000 OK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밑에 지금 우리가 라인 줄수 뭐뭐 해가지고 내용 검증하기 클릭해서 라인 줄수에서 결과 확인된 숫자들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검증 누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누르세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정상으로 표시된 것들이 숫자가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면 전자 파일 제출 얘를 클릭해서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국세청으로 전송할 자료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자 파일 제출하기 나와 있죠.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거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 화면이 딱 떠야 돼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한 내용들이 과세 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 구분, 신고 유형, 상호,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까지 하고 딱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접수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인쇄 확인 눌러서 지금 여기 신고 접수되는 화면 있잖아요.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굳이 출력까지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닫기 이렇게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얘가 지금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국세청으로 파일 변환시켜서 전송하는 순서대를 쭉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이렇게 뭐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전자 신고하라고 전자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자료 입력한 다음에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결과, 그다음에 마감한 결과, 세금계산서 뭐 쭉쭉쭉 신용카드 매출 전표 다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주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아니, 교재에 나와 있는 요 화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프린트된 항목들이랍니다. 세무서에 가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프린트된 것들 쭉 있어요. 이거 참고해서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부속서류들 작성한 거 자료들 입력하는 것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들 실기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 요 전자신고할 때요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뭐 기출문제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요. 뭘 갖다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냐면 조금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요 여기 일기 확정 일기 확정에서 위에 보시게 되면 마감 취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뭔가 마감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마감하기 전에 여기 바로 여기 아까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전자신고 가서 바로 신고했잖아요. 그 순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날짜를 4월부터 6월 일기 확정이죠.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마감이라고 빨간색으로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감해 주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뿐만이 아니라 아까 부속서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한 다음에 여기 F7에 여기 지금은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F7을 그냥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감이 돼요. 이 마감을 다 해 놓은 상태여야지 파일들이 아까 그 전자신고할 때 주르륵 들어온단 말이죠. 시험 문제도 이거 다 마감하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두 마감해 주셔야 되느냐면 계산서 합계표가 있다면 계산서 합계표도 똑같이 마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계산서 합계표는 지금 마감된 게 없죠. 왜?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여기 4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해보시고 나면은 여기도 벌써 미리 마감을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감이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여기 마감 눌러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 주셔야지
여기 전자신고할 때 이것부터 하라고 나와요, 메시지가. 그건 나중에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도 여기 4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마감 나와 있죠. 여기서도 마감을 다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전자신고 들어가야지 그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산세무 2급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래네. 교재 문제들 한번 쭉 다 설명해 드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여기 실기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결산 마감을 하는 절차를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